윤서야, 윤서야! 태준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 VIP 병실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있던 윤서가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었죠. 37살의 윤서는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내는 전자음들이 마치 생명의 리듬처럼 들려오고 있었어요. 윤서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눈이 완전히 떠졌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과 눈부신 조명이었습니다. 시야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주변의 모습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9살의 태주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윤서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더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목에는 최신형 스마트워치가 차여 있었고 윤서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윤서는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태준의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윤서의 입술에서 간신히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작고 거칠었지만 태준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윤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맞는데 뭔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태준의 표정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미묘한 부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윤서의 여동생 소연이었죠. 사고가 나기 전 그 얼굴 그대로 사랑스러운 내 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언니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소연이 큰 소리로 외치며 병실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언니, 정말 깨어났어? 소연은 태준을 밀어내다시피 하면서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언니를 와락 끌어안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죠. 윤서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동생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소연아. 윤서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을 때 소연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언니, 언니가 깨어나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정말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야. 소연은 계속해서 언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따뜻한 소연을 안고 있으면서도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불길 속에 동생을 구하러 들어갔을 때 그녀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그리운 동생의 체온이나 향기는 분명히 기억 속의 그것과 같았지만 뭔가 마치 퍼즐 조각이 한 개 정도 맞지 않는 듯한 그런 감정이 남아있었죠. 윤서는 그런 자신의 감정이 혼수 상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감격의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죠. 태준과 소연은 번갈아가며 윤서를 안아주었고 윤서는 비록 몸은 약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윤서야. 태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윤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윤서가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감탄했지만 윤서 본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3년 전 그날의 일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흐릿했습니다. 태주는 매일 병원에 와서 윤서를 돌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죽을 떠먹여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밤늦도록 곁에 앉아 있어 주었죠.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그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더우니까 팔 솜에 좀 걷어올릴게. 태준이 윤서에게 물을 먹여주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안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태준은 자연스럽게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서의 시선이 태준의 왼쪽 손목에 머물렀어요. 거기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의 타투가 있었습니다.
검은 잉크로 새겨진 삼각형과 원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복잡하고 신비로운 도안이었죠. 여보, 그 타투는 언제 한 거야?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 내가 사고 난 후에 했어.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야. 내가 깨어날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새겼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들었어요. 마치 그 독특한 문양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윤서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태주는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병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윤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했고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윤서의 뇌리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불길한 장면이었죠. 신축 빌라 주차장에서 타오르는 화염, 전기차 충전기 옆에서 들려오는 경보음, 그리고 자신의 뒤에서 계단 밑불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누군가의 인기척. 돌아본 그 손목에도 검은 문양의 타투가 있었어요. 삼각형과 원이 교차하는 바로 그 도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억이었을까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특히 그 기하학적 문양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또렷했어요. 괜찮아? 태준이 윤서의 움직임을 느끼고 일어났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악몽을 꾼 것 같아. 윤서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태준은 윤서의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어보았습니다. 열은 없네. 물 한 잔 가져다 줄까? 고마워. 여보. 윤서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태준이 물을 가지러 나간 사이 윤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꿈속의 장면이 단순한 악몽일까요? 아니면 억압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일까요? 윤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과일을 깎아주면서 언니를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소연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는 윤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생만큼은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잠을 못 잤어?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좀 그래. 이상한 꿈을 꿨거든. 윤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꿈?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무서운 꿈이었어. 윤서는 동생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3년 동안 잠들어 있었으니까 이상한 꿈도 꿀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윤서는 동생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소연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에 대한 의혹만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하학적 문양의 타투와 꿈속의 장면이 계속해서 윤서를 괴롭혔거든요. 윤서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꿈속의 장면은 계속해서 윤서를 괴롭혔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끔찍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 달 후, 윤서는 드디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이라며 놀라워했어요. 소연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병원 로비를 나서는 윤서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집에 가는 거야. 정말 기뻐. 소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은 3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에는 전기차들이 훨씬 많아져 있었죠.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우리 집이야. 태준이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살던 곳이 맞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건물 외관이 리모델링된 것 같았고 주변 조경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윤서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지만 왠지 낯선 곳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준이 현관문을 열자 윤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집이야?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따뜻하고 아늑했던 인테리어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세련된 북유럽풍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얀색과 회색이 주를 이루는 미니멀한 가구들, 거대한 LED 텔레비전,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윤서가 본 적 없는 와인 셀러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내가 혼수 상태인 동안 좀 바꿨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말이야. 태준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어요. 특히 거실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는 작은 강아지를 보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푸들 믹스견으로 보이는 평소 윤서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비염이 있어 기를 수 없었어요. 강아지는 언제부터 키운 거야?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작년에 데려왔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외로웠거든. 이름은 루비야. 태준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기를 수 없다는 걸 태준이 모를 리 없었는데. 언니, 좀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소연이 윤서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 윤서가 좋아하던 분홍색 커튼과 꽃무늬 이불은 사라지고 차가운 회색 톤의 침구와 모던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간 후 윤서는 혼자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집이니까 적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실을 지나 태준의 홈오피스로 향했습니다. 홈오피스는 예전에 윤서의 작업실이었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태준의 사무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커다란 책상과 고급스러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윤서의 눈길을 끈 것은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윤서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보험 증권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생명보험 한 장과 상해보험 증권이 보였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태준으로 되어 있었죠. 윤서는 가입 날짜를 확인해 봤는데 사고가 일어나기 몇 달 전에 가입된 것들이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이런 보험들을 가입한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고 전후의 기억이 흐릿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혹시 태준이 자신 몰래 가입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깜빡한 걸까요? 뭔가 이상한데 윤서가 혼잣말을 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서 씨, 형사 김민수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귀하의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는데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나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CCTV 영상을 찾았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을 찾으셨다고요? 네. 그날 범인이 명확하게 찍힌 영상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윤서는 보험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태준의 수상한 행동들, 바뀐 집의 모습, 그리고 기억에 없는 보험들.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태준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일 경찰서에서 보게 될 CCTV 영상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윤서는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회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연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며 함께 나왔어요. 윤서는 두 사람에게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윤서 씨, 오셨군요. 김민수 형사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는 윤서를 수사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사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먼저 그날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파일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윤서 씨는 강원도 평창의 한 펜션에서 화재 사고를 당했어요. 당시 난방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했지만 현장 감식 결과 인위적인 방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윤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방화요? 네. 보일러실의 가스 밸브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었고 화재 진압 후 현장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죠. 다행히 윤서 씨가 살아계셔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켜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펜션 주변 도로의 CCTV를 다시 분석하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화재 당시 펜션 입구를 찍은 영상입니다. 윤서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흑백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펜션 입구와 그 주변 산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시간은 사고 발생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형사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사람이 펜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후드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로 봐서는 남성인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범인으로 추정됩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타나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펜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후 약 5분 정도 지나서 다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션 입구를 나서면서 잠깐 뒤돌아보는 순간 그의 손목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어요.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그 사람의 왼쪽 손목에는 분명히 타투가 있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었지만 검은 잉크로 새겨진 문양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 타투.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것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윤서 씨, 혹시 이런 타투를 한 사람을 아시나요? 윤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기하학적 문양, 삼각형과 원이 교차하는 독특한 도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본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어디서였을까요? 갑자기 윤서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타투 문양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어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윤서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윤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형사가 급히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윤서는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점점 커져갔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영상 속 그 타투,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누구의 손목에서였을까요? 기억이 나려는 순간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몸 전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서 씨, 형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무너져 내렸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형사가 급히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형사는 윤서를 응급실로 이송했고 의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어요. 몇 시간 후 윤서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동생 소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언니,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윤서가 약한 목소리로 동생을 불렀어요. 형사님이 연락하셨어. 언니가 쓰러졌다고.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형부는 급한 회의 때문에 못 왔는데 곧 올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타투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고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소연아, 휴대폰 좀 빌려줄래? 내 폰 배터리가 없어서 형사님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 윤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언니. 소연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윤서는 경찰에 연락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타투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거든요. 소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윤서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을 건네는 척하며 가방에서 작은 주사기를 함께 꺼냈어요. 언니, 미안해. 소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서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소연은 재빠르게 윤서의 목덜미에 주사기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느낌과 함께 윤서의 의식이 빠르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아. 왜? 윤서가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언니, CCTV 속 그거 형부 아니야. 나야. 그 말과 함께 윤서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소연은 윤서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실 문을 조용히 잠갔어요. 그리고 간호사실에 가서 윤서가 깊게 잠들었으니 당분간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다시 병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왼쪽 팔목을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긴 소매로 가려져 있던 그곳에는 태중과 똑같은 기하학적 문양의 타투가 새겨져 있었어요. 삼각형과 원이 교차하는 그 독특한 도안이 검은 잉크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언니, 그러길래 왜 다시 일어난 거야? 소연이 의식을 잃은 윤서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나야. 문제가 생겼어. 소연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가 경찰서에 갔다 왔어. CCTV 영상을 봤대. 형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하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웠어. 마취제로.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좋아. 내가 곧 갈게. 3년 전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 형부, 로비에 도착하면 연락해. 소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소연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태준의 말이 맞았어요. 3년 전 그 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프라이빗 풀빌라였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라 아무도 찾아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깨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먼저야.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은 다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언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준 언니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소연은 자신의 손목 타투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타투는 태준과 함께한 약속의 증표였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맹세였죠. 그리고 윤서를 제거한 후에 그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갖겠다는 계약이기도 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시간 후 태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윤서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만류했지만 태준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겠다고 설득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윤서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취제의 효과가 강했기 때문에 몇 시간은 더 잠들어 있을 거였어요. 태준과 소연은 윤서를 차에 태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태준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응. 이번엔 실패하면 안 돼. 소연이 뒷좌석에서 윤서를 지켜보며 대답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어요. 윤서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실패했던 계획을 이번에는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두 사람.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니에 대한 죄책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차가 산길로 접어들면서 휴대폰 신호도 점점 약해졌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몇 시간 후 윤서는 차가운 바닥에서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마취제의 후유증으로 몸 전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지?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원목 인테리어로 꾸며진 넓은 거실이었고
한쪽에는 와인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울창한 산림이 보였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히 강원도 산속 어딘가의 펜션 같았습니다. 윤서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목과 발목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끈은 그리 단단하지 않았지만 쉽게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패닉이 밀려왔지만 윤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바로 그때 거실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돌리자 태준과 소연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연인처럼 친밀하게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네. 태준이 와인잔을 들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언니, 안녕. 소연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너희 둘이 함께? 놀랐지? 소연이 태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린 5년 전부터 함께였어. 태준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윤서 앞으로 다가왔어요. 미안하다. 윤서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어. 5년 전부터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했을 때도? 그때도 이미 소연이와 사귀고 있었지. 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결혼은 그냥 계획의 일부였어. 소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형부를 사랑하게 됐어.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믿었는데. 태준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윤서의 분노나 배신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사업도, 보험도, 집도 다 우리가 먹을 거였지.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이 소매를 걷어 올리며 자신의 타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 마지막 보험까지 내 이름으로 드러났다. 완벽했어. 소연도 따라서 팔목을 드러냈어요. 태준과 똑같은 기하학적 문양의 타투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타투는 우리의 약속이야. 언니 사고 당일에 함께 새긴 거지. 윤서는 충격에 빠졌어요. 두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끔찍했지만 그들이 사고 당일에 타투까지 새기며 축하했다는 것이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럼 3년 전 펜션 화재도?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야. 소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언니를 불 속에 밀어 넣은 것도 나고. 윤서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펜션에서 홀로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후드를 쓴 사람, 그리고 자신을 화염 속으로 밀어 넣던 그 손목의 타투. 모든 것이 소연이었어요. 왜? 널 구하러 들어간 나한테 왜 그랬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잖아. 아버지 상속도, 회사도, 남자도. 나는 항상 언니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 거야?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로 위장하려 했어. 하지만 내가 살아남았지. 그래서 3년을 더 기다렸고. 기다렸다고? 윤서가 반문했어요. 내가 깨어나길 기다린 거야.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거든. 내가 깨어나야 우리 계획이 완성되는 거였어. 윤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깨어난 것을 두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기쁨이 아니라 마침내 계획을 완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만족이었던 거예요. 태준이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라이터였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윤서야. 소연도 일어나서 거실 곳곳에 투명한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너희들 정말 미쳤구나. 윤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쳤다고? 소연이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언니, 우린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태준이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태준과 소연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곳을 찾아온 거였을까요? 태준이 라이터를 켜려는 바로 그 순간 펜션의 큰 창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검은 전술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한꺼번에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대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펜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주는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떨어뜨렸고 소연은 휘발유통을 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두 사람 모두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은 거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김민수 형사가 특공대원들 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본 후 의자에 묶여있는 윤서에게 다가갔어요. 윤서 씨,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형사가 윤서의 밧줄을 풀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윤서가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쓰러진 것도, 병원에서 소연에게 위치 추적기의 존재를 들키지 않은 것도 모두 의도된 것이었어요. 뭐야? 뭔 소리야?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윤서 씨가 경찰서에 왔을 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CCTV 영상으로는 범인의 얼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윤서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경찰서에서 CCTV를 보고 확신했어. 범인이 다시 나를 죽이러 올 거라는 걸. 그럴 리 없어. 언니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소연이 소리쳤어요. 집에서 발견한 보험 서류들, 그리고 태준의 타투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 윤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과 함께 함정을 준비했어.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너희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윤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사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윤서 씨는 경찰서에 와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함정?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 씨가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처럼 연기했고 범인이 행동에 나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기로 모든 것을 추적했죠. 형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윤서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나에게 주사를 놓을 때부터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어. 너희가 여기서 한 모든 대화도 마찬가지고. 소연과 태주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오히려 자신들을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처음부터.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래.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특히 CCTV 영상을 본 후부터는 확신했고. 윤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가 소연과 태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3년 전 방화 사건부터 오늘의 살인 미수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특공대원들이 태준과 소연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야 자신들이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니, 처음부터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였어.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것보다는 양심적이지 않아. 윤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태준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윤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이미 이겼어. 윤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소연도 끌려나가면서 윤서를 노려봤어요. 언니, 나는 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희를 용서할 생각 없어. 윤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장에는 방화를 위해 뿌려진 휘발유, 두 사람의 자백이 담긴 녹음, 그리고 살인 미수 현장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조금만 늦었다면. 하지만 성공했잖아요.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펜션을 나서면서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 동안 이어진 악몽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배신한 자들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이뤄낸 것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고 거리에는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당당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준과 소연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두 사람은 각각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방화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특히 펜션에서 녹음된 그들의 자백과 완벽한 현장 증거들 덕분에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태준과의 결혼으로 인해 복잡해졌던 재산 문제들도 모두 정리되었고 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가입되었던 보험들도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민수 형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윤서 씨, 소연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서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태준이나 소연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만날 이유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마지막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면회 신청 건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후 윤서는 여자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과 높은 담장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소연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윤서를 보자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후회나 반성보다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언니, 와줘서 고마워. 소연이 전화기를 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서도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지? 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소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뭔데? 소연은 잠깐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완전히 당했어. 우리가 완전히 말이야.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소연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 언니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야.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완벽한 복수였지. 우리는 완전히 당한 거고. 소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감이 섞여 있었어요.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살기 위해 복수한 거고 너희는 욕심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 언니 때문에 말이야. 윤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소연아, 나는 살기 위해서 한 거야. 너희는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고. 그래, 맞아. 하지만 언니도 이제 알겠지.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말이야. 소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윤서는 소연의 팔목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 기하학적 문양의 타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태준과 함께 새긴 그 약속의 증표가. 그 타투, 아직도 후회 안 해? 윤서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후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났는걸. 속였다고? 윤서가 반문했어요. 5년 동안 언니 곁에서 완벽하게 연기했잖아. 사랑하는 동생 역할을 말이야. 소연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정말로 소연과의 대화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윤서가 말했습니다. 뭔데? 정말 한 번도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나한테. 소연은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한 번도. 언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잖아. 나는 그냥 내 몫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야. 윤서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 소연아.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언니. 소연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면회실을 나서면서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연은 더 이상 자신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오니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핏줄도 사랑도 욕심이 스치면 칼이 된다. 난 이제 다시는 등을 내어주지 않을 거다. 며칠 후 윤서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태준과 소연의 사진들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윤서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나를 속이게 두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에게도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